암호화 모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은 입력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블럭 크기가 128비트면은 무조건 128비트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암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작을 때는 채우기로 해서 128비트로 만들어주고 128비트가 크면은 128비트 단위로 그 메시지를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블럭은 또 필요하면 채우기를 하게 돼요. 그럼 128비트 블럭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럼 이 여러 개 있는 블럭들을 어떻게 암호할 것인가가 암호화 모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를 독립적으로 암호하면 그거를 ECB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ECB 모드는 평면 블럭이 같으면 암호 블럭이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패턴이 암호 평문의 패턴이 그대로 암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암호 모드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들이 있지. 이런 거. 평문 오류, 암호문 조작, 추가 보안 문제, 효율성 등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CBC 모드예요. CBC 모드는 이전 암호 블럭을 평문과 XOR 시켜서 평문이 항상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평문 블럭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앞에 있는 것에 쫙 오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PI와 PJ가 같더라도 PI가 영향을 받는 것들과 PJ가 영향받는 게 달라지겠죠. 쭉 연결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암호할 때 XOR 연산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도 기존 그 ECB에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전 암호 블럭을 이용해서 XOR에서 암호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암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생겼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암호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세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요즘 방식들이 많은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한 CPU에도 멀티코어를 쓰는데 그거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고. 그 다음에 CBC 모드 패딩 오라클 공격을 조금 설명드리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핵심은 별거 아닌데 제가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실제 TLS가 여러분들이 그 웹에서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보안 통신을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그래서 TLS 초기 버전은 Back Then Encrypt 방식을 사용했어요. 요즘은 Encrypt Then Back 방식을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성도 보장하고 무결성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 암호한 다음에 그 암호문의 맥값을 구해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까지 확인시키는 거고, 이 방식은 Back Then Encrypt니까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 평문의 맥값을 구해서 같이 암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별도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기 버전은 이렇게 했다. 근데 복호화 절차는 이거를 암호문을 푸는 다음에 암호문을 풀어가지고 맨 마지막 블록을부터 확인해요. 그래서 패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맥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오류 여부를 알려줘요. 상대방한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너 암호에서 메시지 보냈는데 패딩 값이 잘못됐다. 너 맥 값이 잘못됐다. 다시 보내라는 소리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류 여부를 알려주는데 이 오류 여부를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에서는 메시지 보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야 공격자들한테 아주 공격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공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공격자가 IBM 있어요. 요 암호문은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전에 교환됐던 어떤 암호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공격자는 이 암호문을 복구하고 싶어요. 복구하고 싶다. 그래서 C2에 대응되는 평문 M2를 우선 얻고 싶어요. 이 C2에 대응되는 M2를 얻고 싶다. 이게 C1일 수도 있고 C3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평문 M2를 얻기 위해서 M2의 마지막 바이트를 뭘로 추측해? 추측한 다음에 맨 마지막 추측한 다음에 C1에다가 C1의 마지막 바이트를 XY 내가 추측한 값 그리고 01과 같이 XOR 해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웹서버한테 요 값을. 그러면 서버는 저거를 풀어보겠죠. 풀어봐서 그 패딩을 확인하고 맥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C2를 풀면 C2 XOR와 이 앞에 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CBC는 요 CI를 푼 다음에 이전 암호 블럭을 XOR 해가지고 PI를 얻게 돼요. PI를 얻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면 C2를 풀고 C1 쪽을 XOR 하는데 내가 C1을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XOR 할 거예요. 그러면 M2가 나오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원래 C2라는 건 C1을 XOR한 값이죠. 거기에 C1을 XOR하고 내가 추가한 요 값을 XOR하게 돼요. XOR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추측한 게 맞았어요. M2의 마지막 블럭이 XY 값이다. 뭔지 모르겠죠. 내 추측한 값이 맞았어. 그러면 맨 마지막 블럭 값이 뭐가 돼요? 마지막 블럭 값이. 추측한 게 맞았어. 그러면 요거를 쭉 계산하면 마지막 블럭이 어떤 값이 돼요? 요거 보세요. 맨 마지막 값. 어떻게 돼? 내가 추측한 게 맞았어. 그럼 뭐가 돼요? 요 M2제로라는 게 16바이트다라고 하면은 이 M2제로가 맨 저쪽에 있는 마지막 바이트 값이다. 그리고 그 값이 0xxy가 맞아요. 그럼 두 개를 XOR 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야? 0x01이 되죠. 0x01이 되면 패딩이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패딩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한 바이트 패딩이 된 거죠. 한 바이트 패딩을 할 때는 맨 마지막 바이트에만 1이란 값이 들어가요. 틀리면 얘가 뭐라 그래? 틀렸다고 알려줘. 그러면 내가 256번 하면 돼. 0x01부터 FF까지 256번 했는데 그 중에 오류 났다고 안 하고 성공했다고 알려주면 내가 추측한 게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한 바이트씩 차례대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냥 물어보면 걔가 틀렸어, 맞았어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 수식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지점은 오류가 있다 없다라는 사실이 있다 없다는 것이 보안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걸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 오류 있어 없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CTR 모드입니다. CBC 모드는 ECB 모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 프로세서를 못 쓰니까 다중 프로세서를 쓰면서 ECB 모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암호화 모드를 만들어낸 것이 카운터 모드예요. 카운터 모드. 그래서 카운터 모드는 그 평문을 이 주어진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하지 않아요. 이걸로 암호하지 않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뭘로 암호하냐면 암호화 알고리즘이 암호하는 것은 카운터 값을 암호해요. 그리고 그 값을 이 값하고 XOR 시켜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문을 암호할 때는 XOR 연산을 이용하게 된다. XOR 연산을 이용하게 되고 요 값은 카운터를 암호한 값이 돼요. 그러면 풀 때도 카운터를 암호하고 그것을 CI에다가 XOR 하면은 내가 필요한 평문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NI를 알면 그 다음 카운터 값은 플러스 1이라는 거니까 NI만 알면 나머지 그 사용되는 카운터 값은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5번 지난 거다 그러면 플러스 5 값이잖아.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값이지. 따라서 모든 것들을 병행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병행 수행이 돼. 이전 NI가 필요해야 NI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N0만 알면 그 사용되는 모든 카운터 값, 끝까지의 카운터 값은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럼 그것만 있으면 EK, 이 모듈들이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해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병행 수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암호한 다음에 복호할 때 복호 함수를 안 써. 여기는 복호 함수 안 쓰죠. EK 쓰고 여기도 복호할 때도 EK 암호화를 또 해. 똑같은 값이 나와서 XOR 해야 되겠지. EK만 써요. 즉 암호화 함수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에는 암호화 함수하고 뭐가 있냐면 복호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모듈을 구성하면 암호화 펑션하고 복호화 펑션을 둘 다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칩으로 만약 내가 하드웨어로 제작한다 그러면 암호 함수 하는 부분, 칩, 그 논리회로, 그리고 복호하는 논리회로가 따로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뭐만 있으면 돼? 암호하는 부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칩도 작아질 수 있고 소형화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모듈도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형화하는 것도 되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 RFID 같은 아주 조그마한 칩에다가 암호 모듈까지 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암호하는 함수, 복호하는 함수까지 다 넣으려고 그러면 이 게이트 수 갖고 따지거든요. 이 회로 구성할 때. 그 게이트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또 이런 CTR은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가만히 봤더니 얘 자체는 꼭 암호 함수를 쓰지 않아도 돼. 서로 암호하는 사람하고 복호하는 사람만
계산할 수 있는 값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맥 값을 써도 돼. 맥 KNI. 그렇죠? 맥을 쓰면 그 맥 KNI는 누구만 계산할 수 있어? K를 알고 있는 사람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심지어 이 경우에는 EK 여기 암호 함수를 안 쓰고 맥 같은 걸 써서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렇게 요 모드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쭉 암호화를 하다가 맨 마지막 평문 블럭이 128비트가 안 됐어요. 그럼 CBC는 채우기를 해요. 채우기 하기 싫으면 암호 훔치기 복잡해졌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요 반밖에 없어. 맨 마지막 건데 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만큼만 쓰면 돼. 요 나온 값을 앞부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 돼. 그럼 저쪽에서도 똑같이 NI 넣어서 암호화해서 나오겠지. 그 중에 얘가 뭐 3바이트야. 그럼 3바이트만 취해서 XOR 시키면 평문이 나오겠죠. 즉 얘는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채우기 안 해도 돼. 적은 단위도 암호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8비트가 나올 텐데 얘가 128비트면 이게 128비트 블럭이라면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취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되게 좋은 점이 많죠. 채우기 필요 없지. 병행 수행 가능하지. 암호 모듈 구성하는 것도 간단하죠. 암호화 함수만 필요하니까 간단해요. 그렇지만 얘도 IB 벡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N0가 필요한 거지. 얘가 N1이면 N1은 N0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N0라는 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CBC와 마찬가지로 IB 벡터가 필요하고 그 IB 벡터는 카운터의 초기 값이 되는 거예요. 카운터의 초기 값. 즉 얘는 최대가 아니라 항상 한 블럭이 커져. 한 블럭. IB 때문에. 뒤에는 안 커져. 그렇지만 앞부분 커져. CBC는 최대 2블럭이 커질 수도 있죠. 한번 추가적인 특성들을 봅시다. 오류 확산. 암호하기 전에 평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 PI에 오류가 발생하면 CI에 같은 위치에 오류가 발생해요. XOR에서 암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IB 사용이기 때문에 유사 평문도 다른 암호문으로 암호화되지만 PI에 오류가 발생하면 CI에 같은 위치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호문 블럭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얘는 마지막 블럭을 맥값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CBC는 마지막 블럭은 기존에 있는 평문들하고 그 평문들로부터 암호화된 암호 블럭들의 영향을 쫙 받아가지고 마지막 블럭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마지막 카운트 값에만 영향을 받죠. 마지막 블럭이. 그래서 얘는 맥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암호문 블럭 CI에 오류가 생기면 PI에 같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암호문 블럭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즉 얘도 NM 특성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CI는 PI, XO와 SI라고 치면 그리고 PI는 CI, XO와 SI인데 CI가 CI 프라임으로 바뀌면 한 비트만 바뀌면 PI도 똑같은 위치가 한 비트로 바뀌어요. 그럼 내가
이 PID가 100이라는 값이라는 걸 알면 얘를 101, 뭐 102로 바꾸는 거는 1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암호문을 조작해 가지고 평문을 조작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CTR 모드를 쓸 때에는 반드시 인증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즉, 그 암호한 다음에 암호문만 보내면 안 되고 암호문의 맥값을 계산해 가지고 같이 줘서 수신한 사람이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개 모드만 살펴봤는데 이 세 개 모드 말고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드도 있지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CBC하고 CTR이고 CTR을 최근에 더 많이 쓰는 것은 CTR이 CBC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는 가장 빠른 모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아주 작은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일과 같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할 때는 요즘은 CTR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둘 다 NM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인증 암호화, 즉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맥값을 추가적으로 같이 보내야지만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 하나씩 유명한 암호 알고리즘들의 내부 모습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데스인데 데스는 이제는 안 쓰여요. 안 쓰이고 지금은 AES라고 하는 것이 미국 표준인데 AES 이전에 사용했던 표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1972년도부터 표준화 작업을 시작해서 77년도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의 표준화 기구는 니스트예요. 니스트.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니스트에서 표준화 작업을 했고요. IBM에서 제안한 암호 알고리즘 루시퍼라는 거를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옛날 70년대에는 IBM이 제일 잘 나갔어요. 지금은 뭐 IT 회사 하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도 IBM이 있긴 있지만 그 예전만큼의 명성을 못 하죠. 그렇죠? 얘가 PC에 손댔다가 MS한테 완전히 그렇죠? 망해서. 그리고 이제 이 보안과 관련해서 또 알아두셔야 할 기구가 미국의 경우에는 NSA입니다. NSA. 그래서 여기서 자문을 받았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5년, 6년 전 요즘 때 보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거의 헐리우드 영화 보면 요원들 많이 나오잖아. CIA 요원, FBI 요원 많이 나오죠. 근데 한 5, 6년 전에 하면은 NSA 요원들 나오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NSA 요원들. 우리나라는 이제 NSA를 본따서 키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키사라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었지. 키사가 원래 정보보호진흥원 해가지고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부분만 민간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인터넷 진흥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하여튼 새 정부가 들었으면 옛날처럼 이제 정보통신부 물론 거기도 이제 뭐 정보통신부 마피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 IT 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이렇게 부서 쪽으로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겠구나. 전 정권에서는 산업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산업. 그래서 정보보호 같은 경우도 산업을 중요시해가지고 그때의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콤 업체, 그 물리적 보안 업체랑 정보보호 업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정보보호 업체만 떼어놓으면 IT 쪽 업체들만 놓으면은 얘네가 그 규모가 얼마 안 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세콤 업체들 막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정보 보안 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NSA라는 데서 이제 자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쪽에서는 키사라는 데가 있고 이제 국가 쪽에는 국방과학연구원도 있고 저기 어디야 국가보안연구소도 있어요. 대전에 있는 국정원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또 국정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NSA가 있고 NSA에서 자문을 이제 니스트가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IBM 원래 제안했던 키 길이를 축소시켰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축소를 안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70년도에는 56비트만 되더라도 매우 안전했다. 근데 오늘날에는 56비트면 전사 공격하면 하루면 다 깨. 그만큼 컴퓨팅 속도가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아요. NSA가 뭐 이상한 짓 했다. 트랩도 만들어 놨다. 트랩도어라는 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깰 수 있고 외부 사람들 못 깨는 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요즘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잖아요. 봤더니 이제 제대로 했다 그때. 이게 얘네들이 뭔가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보완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수정을 한 거지. 뭐 자기네들이 뭔가 트랩도어를 만들거나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수정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고 여기에서 이제 밝혀진 사실들이 좀 지나서는 학문적으로도 더 알려졌죠. 근데 그 학문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미 NSA는 그 당시에 그 출발할 때 NS 내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 기관에서 이런 데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학계에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좀 차이 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7년도에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한번 정하면 몇 년 동안에 이제 쓰자. 물론 쓰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표준을 바꿔야 되겠지. 보완도 하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학계에서 연구도 할 테고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10년을 연장을 했는데 그 90년도 초반쯤 됐더니 이제 데스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데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키 길이를 그 당시에 56비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키 길이가 너무 짧아서 오늘날 컴퓨팅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97년도에 새 표준안 작업이 착수가 됐고 2000년 10월에 린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이 새 표준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게 AES라는 거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린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은 벨기에 석사 학생들 둘이서 만든 알고리즘이 표준으로 채택됐어요. 그렇습니다. 데스는 블럭 크기가 64비트고 키 길이가 56비트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
페리티 비트를 많이 썼어요. 페리티 비트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바이트마다 7비트마다 한 개의 페리티 비트를 둬서 이제 키가 옮겨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바뀌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고칠 수 있게끔 이제 페리티 추가해서 64비트로 표현을 했고 총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되게 단순한 연산을 여러 번 해서 암호화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라운드를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암호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77년도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달됐던 시점은 아니에요. C가 그 당시 나왔어. C가 77년도면 C가 나왔던 당시거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된 시점이라서 이 데스의 내부 모습을 보면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구현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90년대, 80년대 후반에는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그런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서 데스 대신에 그것도 많이 쓰여졌고요. 한 가지로는 그 미국이 옛날에는 수출 억제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 알고리즘들을 수출을 못했어. 그래서 그 미국 국내에서 쓰이는 브라우저랑 우리가 다운받아 쓰는 브라우저랑 지원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달랐어요. 거기는 128비트, 우리는 40 몇 비트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다 의미가 없으니까 다 풀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암호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죠, 브라우저에. 그래서 데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4비트가 32비트로 쪼개져서 한쪽만 막 조작이 돼서 내려오고 또 바뀌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 기본적인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치환이에요. 자리 바꿈. 이게 64비트 자리 바꿈인데 58비트를 맨 앞으로 갖다 놓고 50비트를 절로 갖다 놔요. 그러면 저거 소프트웨어로 짤 수 있는 사람 한번 짜봐. 싫어? 회로로 구성하라 그러면 칩 하나 만들자. 간단하죠?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비트는 50비트는 이렇게 입력은 50이 1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칩 하나 이렇게 손만 왔다 갔다 하면 치환되죠. 근데 소프트웨어로 이걸 만들려 그러면 막 조금 좀 그래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만 봐도 얘가 하드웨어로는 되게 회로로 만들려면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이걸 짜려고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고 IP를 하고 IP 프라임 하면 원래대로 돼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면 IP 인버스 또 복호할 때는 IP 인버스예요. 그래서 서로 상쇄시켜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쭉 하고 다시 또 쭉 반대쪽으로 하면서 원래 과정이 상쇄돼 가지고 그 나오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는 그냥 내려오고 얘는 막 조작이 돼.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런데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하고 다시 그 48비트랑 키랑 XOR 되고 그 다음에 그 48비트를 32비트로 줄이고 32비트를 또 섞어. 그 다음에 옆에 거랑 또 XOR해서 RI를 만들어버려요. 이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위치를 자꾸 바꾸는데 위치를 안 바꾼다고 치면
과정이 이렇게 내려오면 요쪽은 여기에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 비트는 요 리니어하게 요쪽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바뀌더라도 얘가 전체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야 확 섞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얘 위치를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요 첫 번째 비트가 1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그 출력되는 첫 번째 비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트에 골고루 영향을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두 개의 값 끝에 있는 마지막 비트만 1이고 그 한 비트만 차이 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똑같은 키로 암호화했더니 결과값은 34곳이 달라요.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치환입니다. 막 섞는 거. 위치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그거를 아발란치 이펙트라 그래요. 그래서 눈사태라는 게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점점 내려가면 커지죠. 눈덩이 좀 커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 바꿨지만 이걸 계속 바꾸니까 영향받는 게 특정 비트. 얘가 영향을 주는 데가 34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바꾸는 게 아니죠. 다른 데도 막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6비트를 4비트로 바꾸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키 스케줄링 하는데 56비트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여기가 48비트예요. 48비트. 32비트가 48비트로 확정됐어요. 48비트. 그러면 16라운드면 16 곱하기 48비트 길이의 키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쓰는 건 56비트만 써요. 그러면 매 라운드에 똑같은 키를 쓰면 안 좋겠죠. 매 라운드에 랜덤한 키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56비트 키를 뻥 튀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쪼개가지고 매 라운드에 48비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8 곱하기 16 그만큼의 비트를 키로 쓰면 되지 않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48 곱하기 16을 키로 쓰면 키 길이가 너무 커져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 길이는 사용자가 들고 다니기 편할 정도로 작아야 되겠고 그리고 전사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돼요. 가능한 모든 키로 해보는 거. 지금은 128비트 정도면 전사 공격이 안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128비트가 아니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항상 이렇게 나오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키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조그만 키를 늘려가지고 각 라운드에서 사용을 한다. 이해됐죠?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수요일 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